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음으로 사회학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학은 서양에서 근대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태동한 학문입니다. 이 용어를 처음 제시한 사람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은 어기스트 콩트가 아마 최초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기스트 콩트를 사회학의 아버지로 삼는 것이 현재 학계의 대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회학의 출현 배경은 뭐냐? 사회학의 역사는 의외로 짧은 편으로 본격적인 출발은 18세기 후반 유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영국에서는 산업혁명이,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혁명이 발발하여 그 여파가 유럽을 비롯해 전 세계를 휩쓸었고 그 위력은 가히 수천 년을 이어오던 전통적인 사회를 통째로 뒤엎을 정도의 강력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요와 불안정, 그리고 정치 및 경제와 생활 기반 변화를 새롭게 이해할 학문의 등장이 절실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러한 정치적 변혁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5세기부터 시작된 과학 발전을 비롯한 통칭 르네상스에서 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유럽 패권을 쥐고 있던 가톨릭의 세력이 점차 약해지면서 동시에 갈릴레오와 뉴턴 등의 과학자들의 작업이 대두되는 시기였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자연과학은 신학이라는 이꼬르 관계에서 이루어지던 연구, 즉 신본주의적인 연구죠.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학문이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졌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세의 학교의 과목은 어떤 것이 있었어요? 과는요. 신학과, 그 다음에 법학과, 그 다음에 의학과였습니다. 신학은 뭐냐? 인간의 영혼을 다루는 학문이었고 그 다음에 법학은 인간의 생활에서 법에 대해서, 그리고 의학은 인간의 생활에서 병을 다스리는 것이죠. 근데 이 의학에서도요. 외과의는요. 18, 19세기에 점차적으로 19세기에 발달되기 시작했고 그 이전까지는요. 내과가 대세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학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던 연구가 어, 교회의 경영부진으로 어려움에 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학이 본격적으로 신학과 떨어져 연구되기 시작하면서 인간관도 바뀌게 되는데 인간은 이성이라는 게 있는 생물이니까 본능에 충실한 다른 자연 존재와는 다르다라는 것이 인식이었습니다. 체계적 지식의 정리를 목적으로 하던 계몽주의와 융합하게 되고 이성을 중심으로 모든 자연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인본주의가 또한 발생을 하였습니다. 계몽주의는 기존의 가치규범과 정치를 비롯한 세계관을 모두 부정하면서 민중의 지지를 얻었고 이는 프랑스 혁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회학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엠마누엘 조세프 시에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프랑스 혁명기의 인물로 그는 인간의 이성적인 사고를 통해 사회를 잘 통치할 수 있는 기술을 의미하는 사회적 기회로 사회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사회학이라는 말이 학술적인 의미에서 사용된 거는 바로 누구냐 그러면 오기스트 콩트 때부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계몽주의와 보수주의의 대립인데요. 계몽주의는 인간의 진보는 필연적인 것이라고 부르짖었으나 계몽주의가 휩쓸고 간 18, 19세기 유럽의 상황은 그리 낙관적이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정치와 경제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발생한 갈등과 빈곤과 위험 요소는 오히려 사회의 무질서를 불러왔습니다. 어찌나 상황이 개판으로 돌아갔냐 그러면은 가히 현실 도피에 가까운 낭만주의가 등장했을 정도입니다. 낭만주의가 아니어도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과거의 왕정시대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냐라는 주장도 생겨났는데 바로 이게 뭐냐 그러면은 보수주의입니다. 계몽주의는 기존 사회를 구성하던 제도인 종교와 가족의 축소를 주장했는데 이는 개인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통제불능의 극단적 개인주의, 자유주의죠. 이는 무정부주의로도 이어지는데 보수주의자들은 이를 경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다 보면은요, 이런 항상 반대급부가 생각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또한 종교가 사회 안정에 미치는 긍정적인 역할을 성토하였는데 이는 계몽주의자들의 합리주의, 즉 종교의 전통과 같은 비합리적 요소를 배척하자는 주장과는 정면으로 대치되었습니다. 따라서 사회는 구성원들 간의 위계 질서와 의무와 집합을 위한 이익을 강조하였습니다. 한마디로 계몽주의가 개인들끼리 알아서 잘 사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면은 보수주의는 사회가 잘 돼야지 개인도 잘 된다라는 이러한 주의였었던 것이죠. 더불어 이러한 전체로서의 사회라는 개념은 보수주의자들이 만들어낸 개념으로 이를 거쳐 사회주의라는 용어도 발생하였으며 계몽주의를 비롯한 진보 측에서도 그러한 개념의 사회라는 용어를 차용해 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회학은 바로 이 사회라는 개념을 확실히 하기 위한 그러한 학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그림을 보면은요, 이거는 계몽주의를 찬양하는 그러한 사파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빛이 난다. 라는 것이죠. 이 계몽주의가 이렇게 모든 사회를 밝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볼테르의 뉴턴의 속에서인데 이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으로 인해서 사회가 확 밝아졌다라는 것을요. 은연중에 주장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근대적 의미로서의 사회는 뭐냐? 모던 소사이어티. 즉 근대 사회는 사람들의 집합체로서의 기존의 사유와는 차별성을 가지는데 이는 앞서 설명한 산업혁명과 프랑스 혁명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이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 국가에는 정치 및 종교 그리고 정치 및 종교는 지배자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그리고 국민에는 가족과 개인인데 이는 피지배자라는 개념이 있었죠. 이러한 위계적인 이원론적 구분으로 사회를 정의했지만은 근대로 이어지는 과정에서는 지배자로서의 국가 및 종교의 권력은 약화되고 부르주아라는 새로운 계급이 출현하면서 이 사람들은 어디로 넣어야 하는지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돼 있었던 것입니다. 즉 국민, 즉 프로레타리아 이 사람들은 어디에 넣느냐라는 것이 고민거리가 됐었던 것이죠. 결국 국가도 아니고 국민이라 하기도 뭐한 이 제3의 집합제를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사회라고 했는데 이것이 발생하면서 근대 사회의 의미는 과거의 것과 차별화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초기 사회학은 뭐냐? 초기 사회학은 우리가 19세기 말에서부터요, 19세기 초를 우리가 초기 사회학이라고 하는데, 주요 학자들은 우리가 생시몽이나 꽁트나 그 다음에 제러드 스펜서를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모두 프랑스 혁명 당시와 직후에 활동했던 인물들로서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닌 프랑스 혁명의 참상을 실제로 목격한 인물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혁명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도
혁명이 가져온 변화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거리를 두려 했습니다. 이제 정부와 정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존재가 아니며 인간 사회에 의해 수동적으로 규정당하고 변하는 입장에 놓였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정치, 즉 국가를 움직이는 사회는 어떤 원리에 따르는가를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사진 보면은요, 초기 사회학자 생시몽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허버트 스펜서입니다. 예. 자, 그러면 초기 사회학의 공통적인 특징인데요. 사회의 진화를 정치 변화의 전제로 삼고 있으므로 산업사회의 정치와 사회 질서를 정당하고 시대착오적인 보수주의를 비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기 사회학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사회학에서는 사회의 진화를 정치 변화의 전제로 삼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사회 정치와 사회 질서를 정당화하고 시대착오적인 보수주의를 비난했던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기체로서의 사회의 중요성을 내세웠기 때문에 보수주의에 가깝다는 것은 우리가 미리 이야기한 것과 같습니다. 보수주의는 진보주의, 즉 이 진보주의는 개인주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고요. 자본주의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의 반명제로서 사회성을 강조한 사회주의로 발전되었습니다. 사회성을 강조하는 초기 사회학 또는 사회주의로 인식될 수 있으나 초기 사회주의 사회학자들은 산업 자본주의의 맹점에 대한 비판선에서 멈추었고 계급투쟁은 반대하는 것이 입장이었습니다. 이는 일단 구성된 사회를 뒤덮으려는 폭력적 시도에 대한 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마르크스와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는 무진장 비판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초기 사회학자들의 작업은 거시적인 선, 즉 가이드라인 제시 정도에 그치고 아직 미시적인 분석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초기 사회학은 고전 사회학으로 이행되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은 고전 사회학은 뭐냐? 이 고전 사회학은 우리가 아까 초기 사회학을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고전 사회학은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를 우리가 고전 사회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세기 말부터 영국식 자본주의의 문제점이 본격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자본주의를 부분적으로 지지하던 초기 사회학과는 다른 고전 사회학이 등장하였습니다. 초기 사회학은 전설한 바대로 사회의 역사적 법치 규명에 주력한 반면에 고전 사회학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사회의 근본이 된 자본주의의 생산관계, 즉 노동력과 관련된 제도 및 이데올로기로서의 총체로서의 사회를 깊게 파고드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 단계에서 과거에는 뭉뚱그려서 다뤄졌던 사회와 경제가 더욱 명확하게 구분됩니다. 이 시기의 사회학자는 마르크스와 디르켄과 막스 베버를 들 수 있으며 이외에 미드나 꿀리 등에 의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발전하는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지멜이나 베블런이나 파레토가 비슷한 시대의 학자이며 한 세대 뒤의 학자로 많아임을 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고전 사회학의 주요 분파로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일단 우리가 사진에 나오는 것은 막스 베버가요. 그 다음에 게오르그 지멜이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고전 사회학에 속하는 그런 학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이 막스 베버는요, 이 고전 사회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책 프로테스탄트와 현대 자본주의, 예, 참 유명한 책이기도 하죠. 이 사회학의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은 누구냐? 소스타인 베블런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빌프레드 파레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고전적인 경제사회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 사회학의 주요 분파로는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요, 기능론과 갈등론이 있고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자가 있고, 그 다음에 공리주의가 있고, 그 다음에 사적인 유물론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현대 사회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학을 구분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초기 사회학과 그 다음에 이 초기 사회학은 아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18세기 말에서부터 19세기 초를 우리가 초기 사회학이라고 이야기하고, 고전 사회학은 언제부터냐? 19세기 말에서부터 20세기 초라고 이야기하고, 현대 사회학은 20세기 중후반, 지금까지의 시대를 우리가 현대사회학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현대사회학의 역사적 기준을 잡는 데에는 무한점이 많은데, 대개 파슨스의 사회체계, 소셜 시스템 이론과 이 AGIL의 도식이론 등장을 전후해서 분류하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을 전후하여서요, 거시적, 이건 사회 혹은 사회체계가 개인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한 연구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분석과 미시적은, 이거는 개인의 행동체계가 사회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대한 연구인데요. 이러한 사회분석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 시기는 브루디어와 푸코와 루만과 보드리아르 등이 이 시기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사회학의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사회학을 연구할 것이냐라는 것이죠. 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학자들마다 사회학을 연구하는 방법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사회학 연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공통 원리가 지켜져야 합니다. 먼저 사회학적 조사와 연구를 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되죠. 왜 사회에 빈민계층이 존재하느냐? 현대 사회의 가족은 점점 해체되고 있는가? 새로운 정보기술은 어떠한 사회적 효과를 갖고 있느냐? 이와 같이 사회학 연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다양한 문제에 관한 답을 찾고자 합니다. 또한 몇 가지 단편적인 사실을 이용하여서 막연한 추측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회학적 연구는 먼저 질문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만들어야 하며 효율적인 사회 조사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학적 연구는 여러 가지 경험적인 사실을 수집하고 제시합니다. 경험적 연구는 빈곤계층의 비율이 얼마이고 어디에 살고 있는지, 무엇을 먹는지에 관한 사실을 모아서 체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수집한 사실을 나열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학적 연구는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조사하는 동시에 왜 일어났는지를 조사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난 이유를 알기 위해서 이론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경험적 사실만 나열한다면 신문기사나 르포와 같은 내용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회적 사실에 대한 이론적 설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학의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요 개념을 봅시다. 사회학 연구에서는요, 묘사와 설명의 차이가 분명히 중요합니다. 묘사, description, 이 묘사는 단순히 사실을 발견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얼마나 빈곤하냐, 여성의 취업 현황은 어떠한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설명, 즉 explanation, 이 설명은 일정한 집단 행동의 원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왜 사람들은 특정 정당에 투표하는가, 왜 청년들은 노인들보다 범죄에 많이 연루되는가를 논리적으로 제시합니다.
사회학 연구에서는 단순한 묘사보다 설명이 중요합니다. 설명은 인간 행동의 원인과 결과를 탐구하여서 인간 관계를 표현하는 논리적 명제를 제시합니다. 제대로 된 사회학의 설명은 이론과 증거로 구성됩니다. 이론은 구체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여서 인과적으로 일반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개인이나 집단이 일탈할 것으로 규정하고 인식하면 다음에 그들의 일탈 행동 수준이 더 높아진다고 보는 낙인 이론은 범죄 사회학의 대표적인 이론입니다. 절대적인 박탈감보다는 다른 개인이나 집단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박탈당했다는 감정을 느끼는 상황에서 혁명이 발생한다는 상대적 박탈 이론. 즉 뭐냐면은 상대적으로 내가 박탈당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사람들이 혁명이 일어난다라는 이러한 이론이죠. 증거는 인과적인 설명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은 범죄 이론을 설명하는 통계나 집단 행동에 대한 서베이를 통해서 확인한 사실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회학적 설명에는 가설과 실험도 또한 필요합니다. 이 가설, 히포테제는요, 이론과 개념의 관계에 관한 검증되지 않은 가정적인 진술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 가운데 실직자가 증가하면 범죄 발생률도 증가합니다. 또는 여성의 취업 인구가 증가하면 이혼율도 증가한다는 진술은 가설입니다. 사회학적 연구는 먼저 연구 주제에 관한 가설을 설정하면서 출발합니다. 그러나 가설은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설은 검증이 필요합니다. 실험은 가설적인 진술에 대한 검증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사회학적 설명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사회학적 설명은 확증과 변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확증, 즉 베리티피케이션은 경험적 또는 관찰적 증거로 진술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경험주의 철학에서 진술의 진술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증은 과학적 명제를 연역할 수 있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하는 방법입니다. 이론에 대한 경험적인 실험은 이론을 지지하거나 확인하기 위한 증거를 발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이론이 거짓이라는 것을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회학의 방법에서 쓰이는 일상적인 의미와 패러다임은 다른 곳에서도 사용되는 전형적인 유형이나 모델을 의미합니다. 과학적 역사를 연구했던 토마스 쿤은 과학자의 공통적 내부에서 이론적, 방법론적 합의가 이루어지는 정상적 기관의 과학을 정상과학이라고 했습니다. 쿤은 과학적 진보가 단순히 지식의 축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이론과 증거가 맞아떨어지는 과정을 거친 과학적 합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합의를 얻은 정상과학이 위기를 겪게 되면서 새로운 지적 혁명이 일어나고 과학사에서 가장 근본적인 인식론의 가정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는 단절의 역사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작 뉴턴의 고전적 물리학과 아인슈타인의 현대 물리학의 등장은 패러다임의 변화로 지적됩니다. 사회학에서도 이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학에서 단일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 조지 리처는 사회학이란 뭐냐 그랬을 때 복수의 패러다임을 가진 과학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회학적 방법에서 이해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베버는 이해가 사회학의 기본적인 방법이라고 보고 묘사적 이해와 설명적 이해를 구분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수는 방 한가운데를 지나
창문을 열었다는 진술은 묘사적인 이해입니다. 이에 비해서 철수는 답답한 방의 공기를 바꾸기 위해 문을 열었다는 진술은 설명적인 이해입니다. 이와 비슷하게 사회학자 알프레드 슈츠는 이 사람은 뭐냐면 사회학과 현상학을 접목시킨 그런 사회현상학자라고 할 수 있어요. 알프레드 슈츠인데요. 그 사람은 어떻게 나누냐 그러면 이유동기와 목적동기로 나누었습니다. 사회학은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긴 지식을 제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 속의 인간은 사회규칙을 따르는 경향이 있는데 영국의 철학자 피트 윈치는 모든 사회적 행동이 규칙을 준수하는 행동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이해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민속방법론은 인간이 주고받는 대화의 규칙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구조주의, 즉 스트럭처럴리즘은 내재적 구조에서 의미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규칙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에 비해서 포스트 구조주의는 의미가 지속적으로 변하는 논리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사회적 체계가 인간의 관념과 분리된 사회구조의 존재라고 전제합니다. 인간 행동에 관한 지식은 인간 사회의 역사적 토대와 밀접한 관련을 갖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한스 게오르크 가더머는 진리란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전통을 통해 이해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인류학의 문화 상대주의도 역사를 해석하는 그런 상대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번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